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은 참혹한 참호전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고착화되자 각 참전국들은 저격수들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화력으로 인해 군인들은 기관총과 야포뿐만 아니라 저격총에 대해서도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저격부대들이 해체되었으며 그들이 갖고 있던 우수한 저격총과 저격 기술들도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저격수의 중요함을 인식한 소련은 모스크바 근교에 저격학교를 설립하고 저격수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본적인 사격술 이외에 독도법과 위장술, 관측 기술에 대해 교육받게 되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시가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련군 저격수들은 기관단총과 뚜렷한 대검을 사용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시가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소련군 저격학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아군의 기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적 저격수를 가장 먼저 제압한다. 적 장교와 부사관을 살해해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적 기관총 사수나 박격포 사수를 사살해 그들의 화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양성된 소련군 저격수들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무려 6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2차 대전 초기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소련의 저격수들은 그들의 제식 소총인 모신나강에 스코프를 장착해 저격총으로 사용했는데, 유효 사거리가 750m 정도였던 이 총은 구조가 매우 간단해 소련의 거친 자연 환경에서도 잘 작동했습니다. 소련군은 여성 저격수도 대규모로 운용했습니다. 그들은 체구가 작아 위장에 유리했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남성에 비해 지능이 높아 저격수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전쟁 기간 중 소련군은 총 1,000명의 여성 저격수를 양성했는데, 그중 유드밀라 파브리첸코는 가장 명성이 높은 저격수였습니다. 전쟁 전 사격 클럽에서 사격수를 익혔던 그녀는 입대 후 간호병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격수에 지원했으며, 단 10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 동안 무려 309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여성 저격수들은 전선에서 큰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희생도 컸습니다. 전체 저격수의 75%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될 상황이 되면 수류탄을 이용해 자폭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초기 독일군 저격수들은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독일군이 전격전을 이용해 서유럽을 신속히 점령하는 바람에 활약할 기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1년 발발한 독소전에서 소련군 저격수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독일군은 서둘러 저격수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전국에 약 30곳에 저격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저격총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격총은 1차 대전 당시 제식 소총이었던 개베어 98이었고, 여기에는 배율이 1.5배에 불과한 ZF-41 수코프를 장착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야 KR-98 소총에 4배율의 수코프를 장착할 수 있었는데, 이 총의 유효 사거리는 800m 정도였습니다. 독소전에서의 특이한 점은 양측의 저격수들이 포결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포결탄은 단이 단단한 물체에 맞으면 폭발과 화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원래는 관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이 탄은 사거리도 길고 위력도 컸기 때문에 저격수들은 이를 대인 살상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탄은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헤이그 협정에서 대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서부 전선에서는 운용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높았던 독소전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은 적진 후방 깊숙이 침투해 그들의 지휘관이나 기관총 사수를 저격하는 위험한 임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적의 머리나 심장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배를 조준했는데, 이렇게 되면 총에 맞은 적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게 되고, 이에 주변 병사들은 큰 공포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소전에서 독일군 저격수들의 또 하나의 적은 바로 추위였습니다.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지만 제대로 된 방한복을 지급받지 못했던 독일군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옷을 닥치는 대로 입었고 심지어는 소련군에게서 노획한 방한복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추위로 인해 총이 얼어붙는 것도 큰 문제였는데 총이 발사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특히 스코프에 힘이 서려 이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련군이 양가죽 커버에 스코프를 보관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 미국의 총기 개발자 존 게런드는 M1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이 총은 반자동 방식으로 작동해 빠른 속사가 가능한 우수한 소총이었기 때문에 미군 지휘부는 여기에 스코프를 장착하면 저격용으로도 아주 유용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M1은 하늘 클립으로만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코프를 왼쪽으로 치우쳐 장착해야만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스코프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M1 소총에 스코프를 장착한 M1C를 개발해 저격수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저격수들은 M1C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 대량 생산되는 M1은 부품의 정밀도가 떨어져 명중률이 좋지 않았고 유효 사거리도 500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1의 가장 큰 단점은 마지막 탄을 쏘았을 때 클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함이 생명이었던 저격수들에게 이러한 소리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탄을 발사하기 전에 클립을 새로 장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 저격수들은 1차 대전 당시 제식 소총이었던 M1903을 애용했습니다. 볼트 액션 방식으로 연속 사격은 불가능했지만 사거리와 명중률이 좋았기 때문에 미군은 여기에 8배율의 스코프를 장착한 M1903A1을 개발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좋은 저격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저격수에 대한 교육은 그리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5주간의 저격수 훈련 과정에서 사격술은 많이 실시했지만 위장술과 같은 야외 적응 훈련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독일군 저격수는 미군 저격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군 저격수는 실력도 형편없었고 위장도 엉망이었다. 총은 좋았지만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사격을 해 쉽게 노출되었다. 나는 미군 저격수를 생포했지만 총만 빼앗고 포로 수용소로 그냥 보냈다. 그는 진정한 저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형할 필요가 없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저격수들은 1920년대에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던 38식 소총에 4배율의 스코프를 장착해 이것을 98 저격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총은 6.5mm 탄을 사용했는데 사격 시 불꽃이나 연기가 적어 저격총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했지만 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7.7mm 탄을 사용해 사거리와 관통력을 늘린 99식 저격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4배율 스코프는 광학적으로 매우 성능이 좋았으나 0점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는 고정식이어서 저격수들은 스스로의 감으로 0점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 스코프는 고정식이었던 만큼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중일 전쟁에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수한 저격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위장술이 아주 뛰어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반자의 공격을 실시해 미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미군 해병대는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저격팀을 운영했습니다. 한 명이 저격총을 들면 다른 한 명은 톰슨 기관단총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M1918 기관총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평양 섬의 정글 지역은 울창한 나무로 인해 원거리 사격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적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에 대비해 기관총 사수가 저격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정글에서는 저격총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 해병대는 상륙을 하는 과정에서 바닷물로 인해 총에 녹이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면 이번에는 모래가 많이 붙어 저격수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작은 1인용 참호를 파고 숨어 있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격을 했는데 미군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기관총으로 나무 위를 난사하거나 37mm 대전차포 캐니스터 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저격수는 일본군 저격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군은 놀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해서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숨어 있었다. 그들은 위장술도 매우 뛰어나 50야드의 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지만 독일군 저격수들의 활약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진격해오는 미군 대열 중에서 지휘관이나 운전병을 향해 차격을 하고 바로 철수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군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렇게 저격수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 본대를 무사히 후방으로 철수시켰습니다. 미군 저격수들은 전쟁 초반 희생이 많았지만 그들도 실전을 겪으면서 실력이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격술뿐만 아니라 위장술에 대한 중요성도 깨달았으며 저격수를 저격수로 상대하는 대저격전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중률이 좋지 않다고 외면되었던 M1 저격총이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데, 어느 미군 저격수는 M1의 속사 기능을 이용해 순식간에 여러 명의 독일군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적 저격수를 생포하면 현장에서 즉시 처형하는 방식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저격수들은 생포될 위기에 처하면 저격총을 서둘러 감추고 일반 보병인 것처럼 연기해야 했는데, 상당수의 저격수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저격수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전선이나 적지 후방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전쟁 초반 투입되었던 저격수가 최후까지 생존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어느 저격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저격수 12명 중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뿐이다. 나는 적을 사살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적을 사살할 때마다 나의 전우가 전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